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다들 아시죠? 저도 그 말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키운 아들이 장가를 간다는데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자식이 원한다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금쪽 같은 아들의 결혼식을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제 손으로 뒤엎어 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혼을 시켰습니다. 남들은 다 차려진 밥상에 재를 뿌렸다고 늙은이가 노망이 났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바로 그날 그 결혼을 멈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왜 그런 무시무시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며느리를 맞이하려던 게 아니라 제 아들과 제 노후를 송두리째 갉아먹으려는 괴물을 집안에 들릴 뻔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세상 둘도 없이 착하고 예의 바른 척 웃고 있었지만 그 가면 뒤에는 소름 끼치는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던 그날 제가 도대체 무엇을 보았고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어떤 충격적인 말을 들었기에 이토록 모진 결정을 내려야만 했을까요? 상견례 날부터 결혼식 직전까지 피가 마르는 것 같았던 지난 3개월간의 기막힌 이야기. 그리고 뻔뻔했던 그 아이의 콧대를 꺾어버린 저의 마지막 한방. 오늘 여러분께만 쏙 시원하게 전부 털어놓겠습니다. 답답한 고구마 구간이 조금 있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저 같은 늙은이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거실 벽에 걸린 달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아들의 결혼식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보통 혼주석에 앉을 날을 기다리는 부모라면 설렘과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라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밤마다 가슴 위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답답해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깨어 찬물 한 잔을 들이켜도 타들어가는 속은 진정되지 않았죠. 남편 없이 시장통에서 장사하며 억척스럽게 키운 아들입니다.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고 이제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린다는데 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불안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드는 걸까요? 단순히 아들을 장가 보내기 싫은 옹졸한 시어머니 신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제가 메리지 블루를 겪는 건가 아니면 빈 둥지 증후군 같은 건가 싶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우울감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험한 세상 부대끼며 살아온 제 본능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였죠. 이 결혼 뭔가 잘못됐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머릿속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청첩장을 접던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끝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결혼 정말 꼭 해야 하는 거니? 그 물음에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불안의 실체가 드러난 건 상견례를 마치고 며칠 뒤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수줍게 웃으며 건넨 봉투 하나가 시작이었죠. 어머님, 이거 저희 예단이랑 혼수 목록 정리한 건데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말은 참 예쁘게도 참고만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돋보기를 끼고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 적힌 건 가전제품 모델명이나 이불 세트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1층에 가야만 볼 수 있다는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영어 브랜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으니까요. 가방 하나에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시사, 시계는 무조건 아사여야 하고 다이아몬드 반지는 또 어디 브랜드여야 하고. 마치 부잣집 사모님들의 쇼핑 리스트를 훔쳐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걸 정말 참고만 하라고 준 걸까요? 아니면 이 정도는 해와야 대접받는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을까요? 종이를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며느리는 마치 식당 메뉴판을 보여주듯 천진난만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1,000원, 2,000원 깎아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온 제게 그 종이 쪼가리는 마치 빛 독촉장처럼 무겁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내민 그 황당한 목록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예비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그냥 요즘 트렌드가 이렇다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 아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과일을 찍어 먹더군요. 마치 남의 집 이야기를 하듯 태연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있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제발 엄마 편 좀 들어달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한마디만 해주길 바랐죠. 하지만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문 채 며느리의 눈치만 살피는 아들의 모습. 그 비겁한 태도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밝게 웃고 아들은 침묵하고 시어머니인 저만 홀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그 기괴한 풍경. 세 사람이 한자리에 있는데 저는 마치 말 안 통하는 외국인들과 앉아 있는 것 같은 철저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웃음 뒤에 숨겨진 저를 묘하게 깔보는 듯한 그 눈빛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며느리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바로 요즘은 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예물은 좀 간소하게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물으면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이 정도가 기본이에요. 남들 다 하는데 저희만 안 하면 오빠 기죽어서 어떻게 다녀요? 그 기본이라는 그 말이 저를 옥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기본이고 밍크 코트가 기본이라니. 도대체 어느 나라의 기본이 그런 겁니까? 며느리는 틈만 나면 핸드폰을 들이밀며 인터넷 커뮤니티 글이나 SNS 사진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보세요, 제 친구 민지 알죠? 걔네 시댁에서는 이번에 강남 아파트 전세까지 해줬대요. 저는 그렇게까진 바라지도 않잖아요. 교묘하게 비교 대상을 끌어와서 자신은 아주 소박하고 배려심 깊은 며느리인 척 포장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며 옛날 방식 고집하면 꼰대 소리 듣는다며 저를 몰아세우는데 나중에는 제가 정말 시대 흐름을 못 읽는 무능한 시어머니인가 싶어 자괴감마저 들더군요. 결혼 준비가 진행될수록 며느리의 요구사항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신혼여행 계획서를 들고 왔는데 보자마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동남아 휴양지 정도를 생각했던 제 예상과는 달리 계획서에는 유럽 5개국 일주가 적혀 있었거든요. 그것도 전 일정 비즈니스석 항공권에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5성급 호텔들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정표 한 구석에는 파리 아울렛 쇼핑, 이탈리아 명품 거리 투어 같은 쇼핑 스케줄이 버젓이 적혀 있더군요. 젊을 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다녀오겠어요? 어머님도 저희가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시잖아요. 며느리는 꿈에 부풀어 눈을 반짝였지만 제 눈에는 그 계획서가 돈을 태우는 불쏘시개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이 벌어오는 월급 뻔히 아는데 이 돈을 다 어디서 충당하겠다는 건지. 결국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이 제 주머니에서 나가야 한다는 걸 며느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 들어둔 적금을 깨야 하나 고민하며 밤새 뒤척이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유럽 맛집 리스트나 검색하고 있을 걸 생각하니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신혼여행 비용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자 며느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오빠랑 계산해 봤는데 저희 모아둔 돈으로는 집 구하는데 다 들어가서 여유가 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번 여행 경비만 좀 지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말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였지만 뉘앙스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투였습니다. 마치 맡겨놓은 돈 찾아가는 사람처럼 당당했죠. 제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예단비도 꽤 많이 나갔는데 여행비까지 전액 지원은 좀 무리다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어머님, 평생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잖아요.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세요? 그 말 속에는 돈 안 주면 사랑 없는 시어머니라는 비난이 깔려 있었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증명하라는 그 태도에 기가 찼지만 아들 얼굴을 봐서 꾹 참았습니다. 그때 단호하게 잘랐어야 했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또다시 통장을 열고 말았습니다.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며느리보다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며느리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저는 아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 내가 좀 말려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냈죠. 하지만 아들은 철저하게 방관자였습니다. 아니, 방관자가 아니라 며느리의 대변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따로 불러 이건 좀 과하지 않니? 라고 타이르면 아들은 귀찮다는 듯 머리를 긁적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해줘.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자존심이 좀 세서 그래. 나 기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이번만 눈 감아줘.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번만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엄마의 노후 자금이 헐리는 것보다 여자친구의 자존심 세워주는 게 더 중요한 아들.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키웠는데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 키운 세월이 다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치마폭에 쌓여 엄마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는 아들을 보며 저는 며느리에 대한 미움보다 자식 농사 헛지었다는 배신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며느리는 기어이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신혼집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저는 제 명의로 된 작은 아파트 하나를 신혼집으로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대뜸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이왕 주시는 거 나중에 등기 이전할 때 저희 공동 명의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요즘은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다들 그렇게 한대요. 말투는 세상 공손했지만 내용은 날강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 제 집을 자기 명의로 돌려달라니요. 그 집은 내 노후 대책이다. 너희 살라고 빌려주는 거지 주는 게 아니야. 제가 정색하고 말하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받아쳤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오빠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미리 정리해 두면 복잡하지 않고 좋죠. 그리고 저도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 기여도가 있는 건데. 기여도라니요? 숟가락 하나 얹지 않고 들어와 살면서 기여도를 운운하는 꼴이라니. 그때 처음으로 이 아이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 뜯어먹을 숙주로 보는구나 하는 섬뜩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느리의 당돌한 요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요즘 젊은 애들은 원래 저렇게 계산이 빠른 걸까? 스스로를 설득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 똑똑하고 야무져서 그런 걸 거야. 멍청해서 살림 말아먹는 것보다 낫지. 그렇게 억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지만 가슴 한구석의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자니 내가 보기에 겨웠다. 아들 장가 보내는 게 어디냐는 소리나 들을 것 같고 혼자 끙끙 앓자니 속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 결혼을 진행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점점 초라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아들의 비위를 맞추며 내 돈 내고도 죄인처럼 구는 제 모습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런 건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졌지만 답은 늘 한숨뿐이었습니다. 결혼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축하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니 시원섭섭하시겠어요. 이제 며느리 덕 좀 보시겠네. 주변 사람들의 덕담이 저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며느리 덕은커녕 며느리 등살에 뼈가 삭을 지경이었으니까요. 청첩장을 돌리면서도 제 표정은 밝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머 신부가 참 참하게 생겼네요 라고 칭찬할 때마다 속으로 사람 볼 줄 모르시네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불안감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꿈자리가 사나운 날도 많았죠. 꿈속에서 며느리가 제 집문서를 들고 웃으며 도망치고 저는 그 뒤를 쫓다가 넘어지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이것이 단순한 개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하객들 앞에서 웃어야 하는데 과연 제가 진심으로 웃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결혼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더군요. 이미 예단비로 큰 돈을 보냈고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주신 예단비로 가방이랑 시계는 샀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친정 부모님 선물을 못 챙겼더라고요. 요즘은 시댁에서 며느리 쪽 부모님 선물로 안마의자나 명품 코트 같은 거 해드리는 게 예의라던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예산을 다 썼는데 이제 와서 친정 부모 선물을 왜 저한테 요구하는 겁니까? 얘야, 예단비 안에 다 포함된 거 아니었니?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넉넉히 보냈잖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더군요. 어머님, 그 돈으로는 제 거 사기도 빠듯했어요. 저희 엄마가 사돈 떼기 참 인색하시다고 섭섭해 하시길래 제가 민망해서 전화 드린 거예요. 친정 엄마 핑계까지 대며 저를 인색한 시어머니로 몰아가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예의를 따지는 아이가 어쩜 이렇게 예의가 없는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는 마치 외계인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대화의 주제가 브랜드와 가격으로 기결되었거든요. 그릇을 사러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튼튼하고 실용적인 걸 골랐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질색하며 말리더군요. 어머님, 이건 브랜드 로고가 안 박혀 있잖아요. 요즘 인스타에 올릴 때 이런 거 쓰면 창피해요. 이왕이면 H사나 아사 로고 딱 박힌 걸로 사야죠. 그 아이에게 물건의 가치는 품질이나 쓰임새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줄 때 얼마나 비싸 보이느냐에 있었습니다.
제가 브랜드를 잘 몰라서 그게 뭐니? 하고 물으면 며느리는 마치 문맹을 대하듯 측은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님은 이것도 모르세요? 이게 요즘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필수템인데. 그 눈빛 속에는 돈만 낼 줄 알지 수준 떨어져서 대화가 안 되네라는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쇼핑은 저에게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입버릇 중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바로 비교질이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퉁 차를 마시다가도 툭 튀어나왔죠. 어머님, 제 친구 수진이 있잖아요. 이번에 시어머니가 환갑 선물로 수입차 뽑아주셨대요. 걔는 참 시댁복도 많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마시던 물이 목에 걸려 캑캑거렸습니다. 환갑 선물로 차를?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해주는 거라고? 누구네 시댁은 건물을 증여해 줬다더라. 누구네는 시부모님이 매달 용돈을 300만 원씩 주신다더라. 출처도 불분명한 카더라. 통신을 읊어대며 저를 자극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소리겠거니 했는데 듣다 보니 패턴이 있더군요. 제가 뭔가를 거절하거나 주저할 때마다 꼭 더 큰 혜택을 받은 친구 이야기를 꺼내서 저를 쪼잔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복이 없나 봐요 하며 말끝을 흐리는 그 모습에 제 자존심은 갈갈이 찢겨 나갔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대로 끌려다니다간 제 뼈와 살이 다 발라지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죠. 추가로 요구한 예단비 문제로 다시 만났을 때 저는 굳게 마음먹고 처음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아가 친정 부모님 선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도 이제 여유 자금이 없어. 더 이상 무리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 최대한 점잖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생글거리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싸늘하게 식은 눈동자가 저를 쏘아보았죠. 마치 가면이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돈 몇 푼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집에 시집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집 와주는 것이라니.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 이 아이는 우리 아들과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적선을 하러 온 거였구나.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며느리는 흥분했는지 속에 있던 말을 여과 없이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오빠 조건 저랑 안 맞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학벌도 더 좋고 집안도 꿀릴 거 없는데 오빠 사람 하나 보고 결혼 결심한 거예요. 그럼 그에 맞는 보상이 따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도 일종의 투자인데 제가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순 없잖아요. 투자, 손해보는 장사, 보상.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결혼을 앞둔 신부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신뢰로 맺어져야 할 부부의 연을 수익률 따지는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쿵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세대 차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격의 문제였죠. 저런 가치관을 가진 아이가 내 아들의 반려자가 된다.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며느리는 곧바로 아들에게 달려가 하소연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녁 늦게 찾아와 다짜고짜 화를 내더군요. 엄마, 걔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울고불고 난리야? 돈 좀 더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나 결혼 엎어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아들은 자초지종을 들어보지도 않고 며느리의 눈물 연기에 넘어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너는 내 엄마 말은 안 들리고 그 아이 말만 들리니? 걔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기나 해? 제가 억울해서 소리쳤지만 아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아, 몰라. 아무튼 걔 마음 돌려놔. 안 그러면 나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아들은 며느리와 엄마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었고 망설임 없이 며느리를 택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조종해서 저를 압박하는 그림이 훤히 보였습니다. 아들을 볼모로 잡고 흔드는 며느리. 정말 무서운 아이였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예식장 최종 점검을 핑계로 집에 잠시 들렀습니다. 저는 과일을 깎아주려고 주방에 있었고 며느리는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고 하이톤이라 귀에 꽂혔습니다. 야, 말도 마. 심한구가 돈 안 내놓으려고 발악을 하더라니까. 심한구. 처음 듣는 단어였지만 직감적으로 저를 지칭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손에 든 과도가 툭 하고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거실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듣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신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오빠는 내 손바닥 아니야. 내가 좀 울어주니까 바로 엄마한테 가서 난리치던데. 늙은이가 자식 이길 수 있겠니? 결국 내 뜻대로 다 되게 돼 있어. 이어지는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친구가 뭐라고 물었는지 며느리가 깔깔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결혼? 야, 딱 3년만 참으면 돼. 3년 뒤에 애 낳고 뭐하고 정신없을 때 슬슬 재산 분할 이야기 꺼내서 챙길 거 챙겨야지. 시어머니 집? 그거 벌써 작업 들어갔어. 오빠 꼬셔서 공동 명의로 돌려놓고 나중에 시어머니 아프거나 하면 요양병원 보내버리고 그 집 팔아서 강남으로 가야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사치스러운 된장녀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제 재산을 노리고 아들을 이용하고 심지어 제 노후까지 비참하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저 미끼였을 뿐 며느리의 머릿속에는 철저한 계산과 탐욕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런 뱀 같은 아이를 며느리로 들릴 뻔했다니.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충격으로 멍하니 서 있던 저는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불안함, 며느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아들의 맹목적인 태도.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저와 제 아들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참는다는 건 핑계였습니다. 지금 이 결혼을 막지 않으면 아들의 인생은 지옥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부들거리는 손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 결혼 내가 깬다. 내 아들이 저런 여자 밑에서 평생 돈 버는 기계로 살게 둘 순 없다. 제 눈에서 눈물 대신 도끼가 서렸습니다. 평생 순하게만 살아온 저였지만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기라도 될 수 있는 게 엄마 아닙니까? 저는 조용히 주방을 빠져나와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돌아가기 전 저는 짐짓 모른 척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결심을 굳히기 위한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세아가 혹시 결혼하고 나면 내가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너희가 좀 돌봐줄 수 있겠니? 제 물음에 며느리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누가 며느리한테 수발 들라고 해요? 요양병원 시설 얼마나 좋은데요? 전문 간병인 쓰시는 게 서로 편하고 좋죠. 저 비위 약해서 그런 거 못해요. 너무나 해맑게 너무나 잔인하게 말하는 며느리. 제가 엿들었던 통화 내용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조차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너는 내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다. 아니, 내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 다음 날 며느리는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 최후 통첩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식장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거 안 되면 저 식장 안 들어가요. 오빠랑도 이미 합의 끝났어요. 이제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는 인질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당돌한 눈빛을 보며 저는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대신 그 대가는 혹독할 거다. 저는 알겠다고 식장 들어가기 전에 서류 준비해 두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며느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죠. 그게 자신의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 서류가 아니라 다른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결혼식을 3일 앞둔 날 저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댁까지 모두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결혼 전에 상의할 것도 있고 식사나 한 끼 하자며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죠. 며느리는 아마 제가 아파트 증여 서류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신이 나서 나왔을 겁니다. 사돈 어른들도 한껏 기대에 부푼 표정이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 앉아 콧소리를 내며 아양을 떨었죠. 어머님, 오늘따라 피부가 너무 고우세요. 그 가식적인 칭찬이 역겨웠지만 저는 온화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너의 심판대가 될 것이라는 걸 숨긴 채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들 모였으니 내가 할 말이 좀 있다. 저는 가방에서 주섬주섬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에서 나온 건 등기부 등본이 아니라
그동안 며느리가 저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 출력물, 예단 목록, 그리고 제가 몰래 녹음했던 통화 내용이 담긴 USB였습니다. 네, 며느리의 그 충격적인 통화 제가 방문 틈으로 녹음해뒀거든요. 이게 뭐냐? 사돈 어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예비 며느님이 저에게 요구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적나라하게 담겨있는 증거들이고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며느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런 걸 왜 지금... 저는 며느리의 말을 자르고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곧이어 적막한 방 안에 며느리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심한구가 돈 안 내놓으려고 발악을 하더라. 3년만 참으면 돼. 요양병원 보내버리고 그 집 팔아서. 사돈 어른들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 심한구. 며느리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오해예요. 친구랑 장난으로 한 말이에요. 어머님, 왜 사람을 도청하고 그러세요?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아들은 충격에 빠진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말만 믿고 엄마인 저를 몰아세웠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장난? 이게 장난으로 할 소리야? 너 나랑 결혼하는 게 투자라며? 3년 뒤에 이혼해서 재산 분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천박한 계획들을 직접 귀로 들으니 콩깍지가 벗겨지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라 다 친구들이랑 농담 따먹기 한 거야. 알잖아, 여자들끼리 센 척하려고.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고 매달렸지만 아들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우리 엄마 집이 그렇게 탐났니? 아들의 눈에서 실망과 경멸이 읽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제정신을 차렸구나. 소란스러운 가운데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돈 들으셨죠? 대개 따님은 제 아들과 결혼을 하려는 게 아니라 거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불공정한 거래를요.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 결혼을 투자라고 했지? 미안하지만 나는 깡통 찰게 뻔한 투자에는 돈 한 푼도 쓸 생각이 없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사기극이야. 제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더 이상 착한 척, 교양 있는 척할 명분이 사라진 탓이었죠.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모든 게 들통나자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오빠 조건에 나 같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까워서 이것저것 챙겨받겠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어머님은 돈도 있으면서 며느리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요? 진짜 쪼잔하시네. 악다구니를 쓰며 대드는 며느리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사돈 어른들도 딸의 막말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야, 너 입 안 다물어? 사돈 어른이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가만히 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이 집구석 돈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완전 구두쇠들이야. 그 천박한 밑바닥을 보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래, 잘한다. 더 떠들어라. 그래야 내 아들이 미련을 완전히 버리지.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이 결혼 허락 못한다. 아니, 안 한다. 내 아들 인생 망칠 일 있니? 그리고 며느리가 줬던 예단 목록과 신혼여행 계획서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흩날리며 며느리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가져가라, 네 허영심 채워줄 다른 호구 찾아서 시집가렴. 우리 집은 사양이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아들은 잠시 며느리를 노려보다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바보였어.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파혼은 결정되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뒤에서 며느리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약금 다 물어내요. 소송할 거야.
하지만 사돈 어른들이 황급히 딸의 입을 틀어막는 게 느껴졌습니다. 녹취록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소송은 무슨 소송입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은 펑펑 울었습니다. 며느리를 잃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음과 엄마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겠죠.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눈이 멀었었나 봐.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니다. 결혼식 올리기 전에 알게 된 게 어디냐. 조상님이 도우신 거야. 액땜했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덩이 같던 체중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취소되었고 위약금은 사돈 댁에서 전액 물기로 했습니다. 제 녹취록이 아주 큰 역할을 했죠. 들리는 소문으로는 며느리가 그 난리를 치고 나서 남자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쫙 퍼져서 당분간 시집가기는 글렀다고 하더군요. 꼴 좋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저는 요즘 아들과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지냅니다. 아들은 이제야 철이 들었는지 월급날이면 빨간 내복 대신 현금 봉투를 내밀며 엄마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합니다. 그깟 며느리 없어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니 그 거머리 같은 아이를 떼어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늦게 깨달아도 잘못된 선택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자식 망치는 길로 가는 건 목숨 걸고 막아야 하는 게 부모입니다. 저는 제 자존심과 노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이 정도면 저 성공한 시어머니 맞죠?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속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혹시라도 지금 자녀의 결혼 문제로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저 늙은이 힘내라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제게는 밥보다 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